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다며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 일요일은 모레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3도입니다. 아나운서 백정은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이제 후보자 가족까지 재단이 되는데요.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네, 이 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이 한 말이 아닙니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조국 후보자 가족 묘지를 찾아가서 묘비에 적힌 가족 이름을 공개한 바 있죠. 자유한국당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일가가 통째로 법무부를 맡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과하고 부당합니다. 혹시 그 얼굴을 방송에 내게 해서 가족 전체를 망신 주려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후보자를 사퇴하라고 압박할 목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과거 제안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일가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장관 후보자는 죄인 취급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품격은 물론 이성도 없습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긴 이런 수준의 정치인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뭘 밝혀내겠습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8월도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근무일,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새로운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등으로 수사 강도를 높여가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은 그 의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조국 후보자가 핵심 당사자인데 왜 조국 후보자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격화되는 최근 분위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같은 인사청문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영석 의원, 박홍근 의원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사모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국 후보자와 오촌 조카와의 그런 관계, 또한 그 여러 가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조국 후보자가 가장 지금 핵심 당사자인데, 조국 후보자의 그 휴대폰을 압수를 하면 결국은 많은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압수수색 대상에서 배제를 했거든요. 이 사건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인사청문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정말 엄청난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거예요. 이제 누가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주변에 사돈의 팔촌까지 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필요한 인재라 하더라도 선뜻 나서겠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조국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향한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다른 수사들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검찰총장 혼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검찰의 집단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고 또 수사 담당 검사들의 예. 개별적인 또 의도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내세운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검찰 기득권을 타파하고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확신이라든지 확인된 것은 아니겠지만 네. 여러 경로로 검찰에서 조국은 절대로 안 돼. 아, 그런 얘기가 돈다더라. 그렇죠. 검찰 사회에서. 네. 전달도 됐고요. 여러 경로로. 아, 그래요? 예, 시그널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이게 예. 지금 그야말로 성역 없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라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물론 안희정, 뭐 이재명, 뭐 김경수 누가 그런 수사 때마다 전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 벌어진 상황은 상당히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한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다. 네. 한편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완전히 코미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는 압수수색. 말도 안 되죠.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권이 하겠다고 하는 사법개혁이 뭡니까?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여당 의원님들은 윤석열 총장 임용 당시에 정말 그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댈 만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찬성을 하셨어요.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과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옳지.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알겠습니다. 정치 행위로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김용민 라이브.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과 관련한 세 사람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2심의 파기환송, 즉 다시 재판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술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가 늘어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민 상식이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편법, 탈법,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병철 선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넘겨줄 때 수조 원의 돈을 차명으로 해가지고 곰탱이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세상에 우리 법은 면죄부 수사의 면죄부 재판으로 끝났고요. 네. 96년도에 저질렀던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경영권 생계의 과정에서는 이른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라고 하는 전무 후무한 일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또 재판부는
수사도 늦게 시작했고 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은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살아있는 법을 적용을 하지 않는 황당한 일. 음흠. 그 뇌물을 주고는 이게 떡값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돈 주고 받는 이 범죄 행위가 예. 훈훈한 미담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제 김용민 라이브 속 인터뷰에 출연했던 주진우 기자는 이번 재판의 핵심 단어는 승계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는 말 3마리를 뇌물로 받던 최종심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정하고 확정한 판결이었다. 그러면서 이 승계를 대법원이 확정함으로써 이제 삼바 수사는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가도 자동 골인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의 국정농단 최종심 후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 승계를 확정함으로써 이제 삼바 수사는 이제 하지 않아도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가도 자동 꼬링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꼬링은 전문 용어로 구속을 의미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삼바는 회계 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파기환송 한마디만 들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이재용에게 불리한 상황만 계속 전개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부정청탁이 인정됐기 때문에 적극적 뇌물이 돼서 징역 5년 이상이 나쁜 범죄가 돼버린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삼바와 관련해 가지고 분식회계 증거인멸 이 부분이 추가 증거로 제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론 그 부분이 되기는 어렵지만 시기상으로는 하지만 그것이 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 쪽에서는 불리한 내용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석 씨의 먼지가 되어 듣고 오겠습니다. 바하의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것은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날아가렸지.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6993번 쓰시는 분, 참으로 정치가 안타깝고 심란하네요. 정치가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 반대니 참 불쌍하네요. 예, 국민이 불쌍하다는 말씀이죠. 예. 휴대전화 뒷번호 4231번 쓰시는 분, 어제는 먼지가 되어 탈탈 털린 분도 있었고 오늘은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 사람을 계속 터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네요.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 사람을 계속 턴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겠죠. 예.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월말 금요일 오후라 확실히 다른 날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해대교에서는 사고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는 14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또 비봉 부근에서 용담 터널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는 20km 가까이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암 부근에서 송산 휴게소로 지나서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안성휴게소부터 오산까지 막힙니다. 기흥 동탄에서 신갈분기점까지도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더 가서 서울요금소부터는 한남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출원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2km 구간에서 여파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네, 금요일 2부에 항상 함께했는데 일부로 옮겨왔습니다.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짜 뉴스를 쏙쏙 골라주는 전문 팩트 특공대원. 네, 사단법인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팩트 체크할 내용 뭡니까? 네, 대법원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그리고 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죠. 어제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또 네. 이 부회장의 경우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될 경우 삼성이 망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자, 일단, 그래서 각 언론에 사설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설들을 좀 보면요. 예.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끝은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요. 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국정의 블랙홀이 된 지 오래고 그리고 안보와 경제 발전의 든든한 발판이었던 한미동맹이 커다란 파열음을 내고 흔들리고 있다. 또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벌어졌다. 이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 삼성인데 만에 하나 삼성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그 뒤를 감당하겠나라고 네.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유무죄 판단 매듭 불행한 역사 적고 다음 장으로라는 기사에서 네. 기업 측의 권력을 움직인 적극적인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가 삼성이 말 3마리와 영재센터 후원금 관련해서요. 네. 이 권력의 압박에 따른 기업 측의 수동적인 뇌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압박해서 협박해서 네. 어쩔 수 없이 그 바친 뇌물이지 이에 뭐 무슨 삼성이 대가성을 요구하는 그런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뇌물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 보면 이제 조금 접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설이 있습니까? 네, 한국일보 사설인데요.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인정한 박근혜 국정농단 대법 판결이라는 네. 제목에서요. 예.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대기업들은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 행태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도 이제 불리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 구속되던 기간 2017년 2월에서 2018년 2월에 당시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53조 6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되기 전 2016년에는 29조 대였는데 네. 구속되고 나서 1년 동안 한 53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속돼서 영업이익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구속되거나 안 되거나 삼성은 계속 이 영업이익 호조를 보였다.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룹 총수가 뭔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그룹의 어떤 주가라든지 이런 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또 지금 풀려난 상태인 2019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12조밖에 안 됐어요. 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확률이 높아졌는데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게 삼성의 그 운명과 직결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긴 또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네.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삼성의 운명과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여부를 무리하게 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SNS나 단체 채팅방 반응도 저 조사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뭐 내용의 SNS 내용이 돌고 있는데요. 네. 대법 판결이 계략된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을 화병으로 구치소에서 돌아가게 하심을 지켜보고 희열을 느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법률적 무죄라는 주장들, 뭐 이런 주장들이 나돌았습니다. 이런 본인들이 주장은- 생각하기에 법률적 네. 무죄라는. 네, 예. 그러니까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준비 모임 상임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헌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내용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를 부정하는 자들은 공산주의자들로 돌머리라서 이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 이런 네. 글과 함께 올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돌머리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주장에는 전혀 납득할 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 카카오톡에 네. 돌아다니는 정보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률적 무죄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법률적 무죄다. 어제 대법원 판결은 뭐였죠, 그럼? 네. 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분들은 사실은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단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무죄다. 무죄로 밝혀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그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예. 그 대법원 판결은 유죄를 확정한 건데 말이죠. 이광헌 씨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해서 네. 박 전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 취소 소송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관 8명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등의 어떤 그래요? 내용을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해서 네.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던 전력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 포털에서 아침에도 여전히 조국 후보자 관련한 내용이 1위더라고요. 네네네. 10위권 안에 3개나 올라와 있었고 예.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비할 바가 안 되던데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네. 아무래도 SNS를 유포되는 가짜 뉴스 같은 경우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슈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이슈를 만들기는 좀 힘을 못 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언론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언론에서 쏟아지는 보도도 대부분 의혹 보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카톡방 중심으로 해서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조국 후보자를 김정은이 임명했다. 시진핑이 임명했다. 이런 내용들이 시진핑까지 돌고 나와요? 있습니다. 네. 전에 제가 미국의 소리 팩트체크라고 해서 팩트뉴스라고 해서 예. 미국의 소리 언론사 이름을 좀 도용한 칼럼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미국의 있잖아요. 소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그렇습니다. 없는. 네, 이 칼럼에서는 조국의 인사권자가 시진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김정은 위원장이 임명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조국 후보자가 주사파 서열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쏟아냈습니다. 네. 주체 사상을 신봉했다. 이게 그래. 좀 아주 신박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팩트 체크할 내용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전희경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고등학생과 성인과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언론사에 기고를 했던 글을
근거로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는 학자적 견해에서 처벌하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말을 네,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과 성인이 성관계를 갖더라도 조국 후보자가 이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네. 이제 어떤 기고를 했다는 건데요. 네. 이게 법률신문에 기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네. 해당 언론 그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조국 후보자는 16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기한 거였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청소년 성범죄 처벌법이 예. 연령 기준이 13세입니다. 예, 예. 13세 미만이고, 그러니까 네. 13세 이상인 경우는 네.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서 처벌할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연령을 상향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개정법들이 굉장히 많이 네. 이제 발의가 됐었고, 예, 예. 그 최근에는 또 구루밍 성범죄라는 게 네. 그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네. 인식이 많이 커지면서 네. 이렇게 그 상향해야 된다. 성범죄 처벌법을 상향해야 된다라는 어떤 여론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16세 이상, 아니 네. 16세를 기준으로 지금은 네. 13세니까요. 이거를 네. 16세까지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조국 후보자의 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네. 이거를 16세로 상향해야 된다라는 걸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쓴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전혀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부족하다. 현행법은 13세, 그렇죠. 그런 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 기고를 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까지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쯤 돼야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초등학생 정도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중학생도 처벌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인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할 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더 강화된 성폭력 방지법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관련해서 국회에 발의된 어떤 개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주장을 내놓으시는 의도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전희경 의원은 뭐 성인이 그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희경 의원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고등학생과 성인과 성관계를 해도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게 조국 후보자 입장인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 전희경 의원 이야기는 뭐 아예 대학생 될 때까지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주장을 해주실 거면 제대로 발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다르네요. 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YTN 변상욱 앵커 저녁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분인데, 예, 최근에 그 논란이 될 만한 발언 때문에 지금 방송을 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습을 지금까지 안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변상욱 대기자가 지난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정권 규탄 집회에서 네. 조국 같은 아버지를 두지 못해서 단상에 올라왔다고 발언한 백경훈 씨를 향해서 이렇게 어쩌다 숫골 마이크를 잡게 된다라면서 이제 쓴 글이 문제가 됐죠. 숫골, 네, 예, 네. 수구골통이란 네. 말의 준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발언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고 YTN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네. 이유는 백경훈 씨가 이제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가장이고 기득권 카르텔에 저항하는 어떤 순수 청년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변상욱 앵커에 대한 어떤 비판, 어떤 건강한 비판을 좀 넘어서서 가족 신상 털기까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변상욱 기자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언론의 보도가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좀 짚어봤는데요. 네. 우선 그 변상욱 앵커가 그런 글을 올린 의도나 이런 것들을 이유 이런 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본 언론사가 있었을까요? 반론권을 보장한 언론이 그렇죠. 있었느냐? 네. 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어요. 못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변상욱 앵커의 지난 날들의 어떤 행보를 보면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1983년 굉장히 어묵했던 시기에 그 CBS에 입사해서 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때 고문방송은 사라져야 한다는 리포트를 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바라보는 어떤 시국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든지 네, 뭐 네. 인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던 대기자였죠. 예. 대기자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이 수꼴이라는 표현 쓰는 것이 합당하냐 또 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이 백경훈 씨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순수 청년을 표방했지만 지난 7월 14일에는 신의 한 수에 나와서 네. 보수를 살리는 청년애국으로 청년으로 출연을 해서 보수 유튜브 방송인 신의 한수. 네, 예. 386 세대가 청년의 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펼쳤고요. 네. YTN에는 정치 신인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오. 실제로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8년 은평구 구의원으로 출마를 했었죠.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렇다고 이분이 뭐 순수 청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면이 있지만 정치적 배경은 분명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또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분이 네.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어떤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여기가 네. 이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011년에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과거에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네. 좀 이렇게 평범한 청년들의 바람과는 좀 상반된 주장과 활동들을 많이 펼쳐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순된 행보 이런 것들은 잘 따져보지 않고 오히려 좀 일방향적으로 네. 변상욱 앵커만을 비판하는 어떤 보도는 예. 좀 생각해봐야 할 변상욱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앵커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과 네. 입장을 표명했고 뭐 이제 SNS에도 네. 사과 입장 밝혔고 또 YTN 사측에도 사과의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이 또 있었군요. 네. 평화나무의 권지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한 민민석석 그리고 용용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요.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도 애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열릴까 말까 열릴까 말까. 이거 저 달릴까 말까. 예전에 그 심영래 씨의 크리스마스 캐롤. 네. 그 가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영구 형님이 정말 그립군요. 네, 열릴까 말까 말 그대로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과연 월요일에 열릴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조국 후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꽃을 보내주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국을 믿어준 분들을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가 무산될 수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청문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몰라라 하지 말고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맞으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안개 속 조국 청문회. 국민들 마음은 우르르 쾅쾅. 자,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요. 지금 하여튼 전국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김수민 평론가. 네. 조국 후보자 관련 소식으로 예. 오늘 문을 여시는군요. 네, 예. 지난 29일부터 검찰이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온 사립학교 법인이죠. 웅동학원 이사들에게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라고 통보를 했고요. 또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 대표에게도 검찰 방문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한테 연락을 한 것이다 라고 뭐 그렇게 무난한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사에 돌입을 하면서 네.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변호인도 선임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로 그 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일단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합의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주 주말인 8월 31일과 9월 1일 사이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실시 계획서를 의결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청문회는 지금 상태로 만약에 간다면 현재로서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변수가 역시 가족 증인 채택인데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가족의 증인 채택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서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존 청문 일정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9월 12일까지 열면 된다 이런 입장인데 9월 12일은 언감생심, 9월 3일까지만 허용된다 이런 얘기죠. 청와대 입장이.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8월 30일까지 끝냈어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9월 2일 그리고 또 한 번 양보해서 이틀간 청문회를 해주기로 했는데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 그래서 청와대가 청문회가 만약에 무산된다면 형식적이라도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진행한 뒤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 보니까 9월 6일 임명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그 화요일에 인사청문회 실황 중계 방송하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합의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텐데. 자, 김수희 평론가. 제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그 조국 후보자 변호인 선임 관련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검찰 한 관계자를 통해서 조 후보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조 후보자 쪽 변호인이 어제 29일에 이 사건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고형곤 부장을 면담하고 돌아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는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마 선임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변호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인걸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인걸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고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서 바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반부패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특별감찰반장으로 일을 했던 그런 인사입니다. 검사 출신이군요. 그리고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어떤 폭로로 인한 논란 때문에 사표를 내기도 했었죠. 그 인물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또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겠네요.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뭐죠? 네,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1저자 관련된 논문, 의학 논문을 자진 철회하라라는 기자회견을 대한의사협회가 열기로 했었습니다. 오늘이었는데요.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의협 관계자는 부득이한 내부 사정으로 오늘 열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취소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자진 철회와 함께 이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함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일단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행동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취소했을까요, 오늘 기자회견을? 글쎄, 아무래도 일저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협이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 기자회견 자체가 무의미해서 취소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도가 뭔지는 모르시죠?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가장 큰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창석 씨의 눈을 쳐다보니까 의도가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라디오라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인사청문회가 많이 열렸는데 언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김수민 평론가. 뭐 크게 어떤 논란이 되고 있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소견이라든지 사회 현안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가장 먼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안인데요. 네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소녀상을 지켜줘야 할 국가의 책임자시다. 소외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이정옥 후보자가 경제적 보상 문제로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많은 할머니들은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존엄, 명예회복을 더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국제민주연대에서 활동을 할 때에 할머니께서 최초로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은 그 5천만 원을 우리 단체에 기부하셨다라고 하면서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젠더 갈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의 질문이었는데요. 20대 젠더 갈등이 심한 원인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이정옥 후보자가 여성들한테는 좀 성인지 교육이 적극적으로 됐는데 네. 사회적으로 성격차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시 재윤경 의원이 단순히 교육 부족 때문이냐라고 되물었는데 이정옥 후보자가 20대 남성의 박탈감, 취업 기회 부족, 생활 기회에 대한 그 기대보다 현실이 막막한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 책임주의를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됐다. 이게 결합해서 폭발했다고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에다가 예전까지는 남성이 더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있었는데 20대 남성이 가부장주의에 젖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가부장주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부장주의에 이게 말하자면은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여성들이 가부장주의에 물들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말하자면은 가부장주의에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뭐 갈등이 빚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가부장주의자다라고 20대 여성이 느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여러 가지 젠더적인 불평등 이런 걸 호소를 하는데 20대 남성들 다수나 상당수 입장에서는 아 가부장주의가 그 기성세대 문제지 우리 문제냐 우리도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더 젠더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고 싶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또 뱀이 나왔습니다. 아유,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뱀이 나왔어요. 예, 뱀이다. 예, 이 노래도 듣고 싶고요. 예,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일본의 홋카이도에 이어서 오키나와 공항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다 보니까 도착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30일 오키나와 타임스에 따르면 오키나와 관광 컨벤션 뷰로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하자 지난 29일 나하 공항에서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고 지난 1일에서 이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공항 게이트 앞에서 직원들과 그래서 이거는 젠더 갈등이 있는 이 사회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스 오키나와 등을 동원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 전 마음이 짠하네요. 예, 이번에 관광업계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관광 명소인 추라우미 수족관 엽서를 또 선물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뭐 잘못한 건 없을 텐데 좀 마음이 짠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환영 행사보다는 아베 총리한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과거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피켓팅을 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다음 소식. 이거 좀 굉장히 주목되는 소식이네요. 네, 재판 소식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던 날이었죠. 네네. 탄핵 반대 집회를 하다가 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래요? 그 당시 이제 보수단체 집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보수단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참가자가 경찰 차벽을 굉장히 많이 들이받고 흔들고 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리면서 그 차 지붕 위에 대형 스피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김 모 씨가 사망을 했었죠. 그랬었죠.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인데 근데
부분 인정이에요. 20%. 20%. 그래서 3,1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었고요. 사실은 이것은 그때의 폭력 집회를 한 당사자들라든가 또 이제 좀 유감스럽지만 그 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판결 내용이어서 국가의 책임은 20%다. 그래도 어쨌든 국가가 굉장히 이 주의를 해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지는 않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 제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그때 그 보수 단체 그 집회 그 사회자가 마이크 잡고 왜 그 차벽을 안 넘냐, 왜 헌재로 말하자면 돌진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 참가자들이 그렇게 또 그런 사회자의 선동에 응하다가 이런 참변을 겪었는데, 근데 참 놀랍네요. 이게 그 결국에는 이들이 선동을 해서 또 무리하게 또 이렇게 행동하다가 이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이 상황 관리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5분의 1의 책임은 져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없지 않다. 이 정도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 관리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국민에게 물대포를 쏴가지고 그 숨지게 만들었다. 이런 경찰의 책임은 훨씬 더 위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당시에 했었던 촛불 집회가 얼마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폭력 시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0%로 동결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동결 발표를 했는데요. 2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하는 총재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서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대외 여건 전개 상황 그리고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외 여건 전개라고 하는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여파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인 요건 같은 경우는 금리를 만약에 급격하게 낮출 경우 또는 뭐 조금이라도 낮출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들끓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돈을 빌려서 또 집을 사거나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 자극을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002번 쓰시는 분, 금리는 낮아지는데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실물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인 모양이군요.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엔 내리겠네요. 아무래도 미국도 내린 터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요. 우리나라가 2016년 6월에 1.25%로 가장 낮은 금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 금리였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이 2%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거나 결과를 맞을 수 있는 또는 일본 경제 보복 여파가 생길 수 있는 10월 정도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금리가 인하된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하가 안 되면 무슨 책임을 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인하가 되면 좋다 안 좋다 이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발뺌하셔도 됩니까? 그럼요. 사람이 그렇군요.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 뭔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 총재와 시계라도 하나 걸어야지. 제가 평생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시계를 차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걸 것을 없애버리겠다. 애초부터. 알겠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자,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가 이 소식도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씨 파기환송 됐는데 몽땅 향후 재판 절차가 어떠할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파기환송이 각각의 다른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파기환송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2심과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이 서로 다르게 결론을 지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2심 같은 경우는 삼성의 승계 과정을 묵인하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말과 같은 것을 뇌물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은 파기환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봐야 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을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다시 들어가는 2심은 그 뇌물을 인정한 이후에 귀출 주목해야 될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심에서 받았던 징역 25년과 네. 벌금 200억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 최후 진술서에 조국 후보자 이름을 언급해서 또 어떤 뉴스가 됐습니다. 네, 은유적인 표현인데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라고 호소하면서 내 딸은 메달을 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라는 말을 담당 이 변호사에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네. 특혜 입학했다. 뭐 네. 이런 얘기입니까? 일단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유라 씨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메달 따는 과정 전체가 좀 부정했었는데 그걸 과연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는 뭐 거의 정유라 씨를 위한 입시 제도가 만들어질 지경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상한 상황 파악을 못하신 건지 싶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6시 첫 뉴스를 우리가 예견하는 시간입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의 개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 정치권 반응.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한 정치권 반응, 움직임, 동태 뭐 이런 거죠. 자, 오창석 평론가. 저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아, 그겁니다.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일단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들어간. 그렇죠. 불투명. 네. 불투명해졌다. 그러니까 청문회 개최의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수민 평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뭐 어느 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뭐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청와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입장. 네네. 알겠습니다. 자, 6시 첫 뉴스 이 두 분 누가 마칠지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